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삶이 혁신과 마주하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곳곳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며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찾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밝혀내며 마이크로 세계의 이론을 정립했죠.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과학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 그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국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 바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하이테크 코리아 연구소를 가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자연스레 과학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융합분석본부, 환경소재분석본부, 연구장비개발본부를 필두로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각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죠.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기반으로 국내외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첨단 분석과학 기술 및 분석 장비 개발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생물재난 연구팀을 찾았습니다. 이곳 연구진은 바이오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중 장익순 교수팀은 노화 관련 질환을 비롯해 통증 치료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면 장애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돼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면 장애를 겪는 인구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처방되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작용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또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울증과 정신 장애도 일어나고, 망상증이라든지 목류병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자살 충동까지 나서 되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중독성이 없는 이런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이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천연물에서 추출한 어떤 컴파운드하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합성 신약을 가지고서, 합성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 잠을 청하는데요. 문제는 수면제, 수면 유도제 등의 약물은 가바 수용체를 자극해 중독을 일으키거나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수면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항우울제 또는 뭐 불안 장애를 겪는 항불안 장애제 이런 물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약물들은 주로 이제 그 우울증 치료제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요. 이제 수면 유도제는 잠만 자게 해주는 그 물질을 뽑아서 만든 것이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면 유도제는 이러한 그 불안 장애나 이런 사람들 경우는 수면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수면 유도제는 잠을 자게 하고 수면 그 장애 있는 분들은 또 잠을 못 자고 하는 요게 자꾸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성분을 활용해 비중독성 수면 유도제 개발에 힘을 모은 연구진.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물질들의 진통제 개발을 위해 사용하던 아코닌이라는 성분과 합성 화합물에서 연구에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벤조일아코니틴의 분자 구조식을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비중독성 수면 유도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코닌을 살펴볼까요? 커다란 장비 앞에서 작업에 한창인 연구원. 기기를 활용해 수면 유도제로 사용할 아코닌을 추출하는 중인데요. 아코닌은 부자라는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 아코니틴을 전환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과거 사약에 사용하던 원료로 아코니틴 성분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데요. 그 독성을 잘 이용하면 통증 억제 효능을 얻을 수 있죠. 이에 연구진은 아코니틴을 독성이 낮은 아코닌으로 전환해 진통제를 개발하던 중 수면의 효능을 발견하고 수면 유도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이렇게 성분 전환 과정을 거쳐 천연물에서 유래한 아코닌을 확보합니다. 벤조일 아코닌을 엔자임을 이용하여 아코닌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LC를 이용하여 아코닌만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천연물 외에도 합성 화합물을 이용해 비중독성 수면 유도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통제로 개발 과정에서 수면 유도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연구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연구진이 개발 중인 시약은 우리 몸의 신경물질을 운반하는 시스템, 나트륨 채널을 건드려 중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중독을 유발하는 약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컴파운드는 원래 이제 진통제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네 번째 그 진통인 포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이제 포스트 인시전이라고 해서 수술 후 통증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쥐에 이제 그 수술을 발에다가 수술을 한 다음에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도 이 쥐들이 수면이 잘 잠드는 것을 보고서 이게 수면 유도제로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통증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이 사이드 이펙트가 수면을 유도로 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더 그 수면 유도제로 합성된 수면 유도제로 쓰려고 합니다. 아코닌, 그다음에 합성 물질. 개발 중인 수면 유도제를 주입한 쥐를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약물은 졸피뎀과 아코닌, 그리고 합성 화합물인데요. 하나의 약물당 각각 2마리씩, 총 6마리의 쥐에게 약물을 투입하고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다리를 수술해 통증이 있는 6마리의 쥐. 약 10분 후, 아코닌을 주입한 쥐는 움직임이 둔해지며 서서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졸피뎀을 주입한 쥐는
불편한 다리를 핥으며 여전히 잠들지 못합니다. 합성 화합물을 주입한 지도 잠들기 시작하는데요. 개발 중인 신약이 빠른 입면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약을 먹고 빨리 이제 잠이 들게 하는 그 시작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빨리 깨어나는 것이 수면 유도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졸피뎀을 투여한 경우보다 지금 저희가 신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약물 합성 신약을 먹였을 때가 더 빨리 잠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면 유도제 개발로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꿀잠은 우리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중독성 수면 유도제 개발과 함께 약물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진. 이들의 노력은 공공의 건강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 체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고 이를 확인하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죠.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정부 출연연 기관 중에 유일한 독성 연구 기관입니다. 화학물질, 바이오물질, 의약품 등과 같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독성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선 지금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분자 독성 연구 그룹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유래, 간암 줄기세포 검출용 마이크로 RNA 바이오 마커입니다. 분명 이 긴 이름 속에 답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약물에 의한 간독성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지방간 증상입니다. 특히나 지방간은 초기에 일어나는 간독성의 현상으로서 이를 예측하면 더 효과적으로 간독성을 진단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팀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간세포 중에서 암줄기세포 현상을 가지고 있는 세포만을 분리하여서 그중에 마이크로 RNA를 분석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질환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부터 유래된 간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 연구진은 간암 줄기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표지인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간암 진단용 마이크로 RNA 바이오 마커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RNA 속 비암호 분자로 단백질의 발현 패턴을 조절하기 때문에 종양의 단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 RNA 바이오 마커에 대한 연구는 차액을 이용한 간암 진단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세포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세포 모델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축적된 지방을 확인하기 위해 오일 레드 5 시약을 활용해서 세포에 염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광현미경 하에서 축적된 지방은 붉은색으로 관찰됩니다.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간암 줄기세포 분석 단계. 약물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는 암 줄기세포는 염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분석을 통해 지방간 유도 환경에서 암 줄기세포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간과 간암의 연관성이 눈으로 나타난 것이죠. 간암 줄기세포에서 RNA를 분리한 후 연구진은 마이크로어레이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마이크로 RNA를 선별했습니다. 대조군인 비암 줄기세포의 것과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간암 줄기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 즉 바이오마커 5종류를 찾아낸 겁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에서 유래한 간암을 마이크로 RNA라는 바이오마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혈액 검사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간암을 예측하거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생명 연장에 기여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올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확보한 5가지의 마이크로 RNA 패널은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질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표준화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확보한 5가지의 마이크로 RNA 패널을 가지고 상용화하기 위한 후속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 가로 줄무늬가 인상적인 이 물고기는 제브라 피쉬입니다. 제브라 피쉬는 3cm 남짓한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연구 소재 자원으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바이오시스템 연구그룹에서는 제브라 피쉬의 형질을 전환해 의약품 간 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 독성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유전자에 형광 단백질을 붙여서 형질 전환 제브라 피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실험 동물들과 달리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 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브라 피쉬는 암컷이 산란을 하면 물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2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많은 개체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죠. 약 2일 만에 부화하는 제브라 피쉬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70% 이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실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포 실험과 포유동물 실험의 중간 단계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수십 수백만 종의 후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후보 물질들을 모두 기존의 실험 동물 모델로 평가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뿐만 아니라 실험 동물 유래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브라 피쉬 모델은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서 후보 약품들을 스크리닝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간 독성 평가는 약품으로 인해 제브라 피쉬의 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약품을 물에 녹인 후 그 물 속에서 제브라 피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검사하고자 하는 약품을 정량해 여러 농도로 물에 희석합니다. 실험에 활용되는 제브라 피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크기이지만 이미 간 기능이 성숙된 상태인데요.
빨아들이는 거 조금만. 각각 다른 농도의 약물에 치어를 3일간 노출시키면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브라피쉬를 통해 단시간 내에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화학물질을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제브라피쉬 치어에게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간 비대증이라든지 간 세포사멸 같은 외관적 변화를 통해 간의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제브라피쉬의 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어린 치어 시기에는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진이 개발한 형질 전환 모델은 빛을 받으면 간이 빨간 형광색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간과 비정상적인 간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약물이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제브라피쉬 모델에서는 의약품에 의해 간 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이 의약품 독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간이 커지는 간 비대증, 그리고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간의 세포가 괴멸하는 세포 사멸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제브라피쉬를 활용해 약품의 독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바이오 시스템 연구 그룹. 약으로 인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건 이들의 연구 결과가 이뤄낸 산물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선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언어와 규칙이 있어야 기술이 소통하고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표준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으로서 원천 기술이 바로 서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표준과 규격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의심해 본 적 또한 거의 없을 겁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역할이 요구되는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점점 편리하고 발전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 분야가 나아갈 기준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곳,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과학기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측정표준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표준센터 김종호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연구 내용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물건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것도 이제 요새 롤러블하게 휘어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타는 안 되는 거야. 모타는 알지만 모타는 딱딱한 게 있어야 진동이 와서 끝까지 느껴지는 건데 이게 딱딱한 게 있으면은 롤러블이 안 되니까 딱딱하게 없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간역 스포츠 센서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버용 키보드가 이들 대화의 중심에 선 이유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김종호 박사팀이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촉각 피드백 기술입니다.
손끝이나 피부에 닿아 느껴지는 감각. 우리는 매일 촉각을 이용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촉각을 통해 눌림과 아픔, 그리고 차가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특히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롭게 다루는 현대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또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손끝으로 스마트한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는 건 촉각을 활용하는 기술이 곳곳에 설계돼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 문자를 보낼 때도 평평한 화면에 자판을 인식하는 이유는 휴대폰 속 진동 모터가 보내는 떨림을 촉각을 통해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기와 촉각의 원리를 우리는 촉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건 정정 기력을 기반으로 하는 촉각 피드백 기술입니다. 진동 발생 장치인 모터 대신 직접 개발한 터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정정 기력에 의한 진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먼저 2장의 투명 필름과 전극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소재인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곡면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죠. 2장의 필름 사이에서 전극에 의해 발생하는 정정 기력. 그 힘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촉각 피드백 기술의 핵심, 액추에이터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는 간단히 외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기계적인 변이나 진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유압 실린더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적용됐다면 저희는 현재 좀 더 소형화되고 더 넓은 더 좀 특정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 패널 등에 적용을 해서 사람 손으로 눌렀을 때 반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 기력 기반 촉각 피드백이 제대로 구동하는지 알아보는 실험. 터치 필름과 소형 전압 발생 보드로 구성된 액추에이터를 타형 분석 장치와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을 정량화하기 위해 무게추를 이용했는데요. 필름에 압력이 주어지자 분석기의 파형이 달라집니다. 정정 기력이 발생된 터치 필름에서 압력이 감지됐다는 표시인데요. 필름 사이에 설계된 전극에 전압이 주어지면 인력이 형성되고 2장의 필름이 붙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필름에 압력을 가하면 촉각에 의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센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직은 정정 기력 기반의 촉각 피드백이 그 원리부터 구성 요소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없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질 거라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이 보드에서 500V가 만들어져서 이 액추에이터 필름에 들어가면 얘가 그런 전극 사이가 이게 갭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건데 사실 이건 좀 간단한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에 그 액추에이터 말고 여기에 압력 센서라는 거나 또 힘 센서를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 뭐 예를 들어 100g이다, 200g이다고 인식을 하면 얘가 진동이 여기에 오게끔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그런 되게 UI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을 이용한 액추에이터는 유연한 소재라는 장점을 살려 자동차의 여러 기능 버튼을 터치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요. 휴대폰의 형태를 구부리거나 접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도 있죠. 촉각 피드백 기술은 무엇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전자 점자 시스템인데요.
진동의 변화를 통해 데이터화된 점자의 가상 질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연구진은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발전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확실한 건 정전기력 기반의 촉각 피드백 기술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개발한 지 한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휴대폰 사업도 많이 이렇게 정체되고, 그래서 자동차 쪽에 많은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실제 그 필요로 하는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제품을 빨리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 액추에이터 기술은 사실은 국내외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진동 모터를 그냥 쓰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상용화하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기술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고가 따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앞선 기술을 발굴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껏 없던 과학기술이 개발될수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과 마주하기 위해선 모두의 안전과 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일, 그것이 한국표준과학원의 일일 겁니다. 생명 현상에 관한 기초 연구와 생명 과학 기술의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간 수명 연장과 더불어 나타난 고령화 질환, 신종 감염성 질환 등 바이오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명 과학 기술의 미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내 바이오 경제를 구인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바이오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바이오 관련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하여 바이오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 화학생물학 연구팀 내에서 항암과 암전이 억제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인데요. 천연약물에서 분리한 성분을 대상으로 암세포 전이 억제 효능을 확인한 것이 이들의 신약 연구 개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전이한다의 첫 번째 단계가 이동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암세포 이동을 조절하면 암전이 억제제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세포 이동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암세포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 등을 사용하는데요. 암이 생명에 위협적인 가장 큰 원인이 암세포의 전이성에 있는 만큼 암전이 억제제 개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병목 교수팀은 암전이 억제제 개발을 위해 약 3,500개의 약물을 대상으로 암세포 이동 억제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그중 감기약에 사용되고 있는 벤프로페린이라는 물질이 암세포 이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하지만 벤프로페린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연구진의 기대치보다 낮아 유도체를 합성해 암전이 억제 능력을 향상시킨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벤프로페린과 그 유도체를 합성하면 얻고자 하는 물질 외에도 부산물들이 섞여 있어 화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암 전이 억제제를 개발한다면 오랫동안 복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오랫동안 써왔던 천연물, 그다음에 기존의 현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고, 그런 약물 한 3,500개 정도를 가지고 암세포 이동을 억제하는가를 검색했죠. 그 와중에서 벤프로펜이라는 약물이 가장 효과적이고 독성도 없고, 그래서 벤프로펜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화합물이 잘 분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만약 잘 분리되지 않은 화합물을 반응지에 떨어뜨리면 극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원하는 합성물이 분리될 때까지 합성과 분리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방막 크로마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약해서 TLC라고 하는데요. 그 TLC에다가 각각 그 분해별들을 스파팅한 다음에 전개 용매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 극성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요. 그거를 UV 램프에 갖다 비치면 각각의 스팟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나온 그 부분을 모아서 말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얻게 됩니다. 연구진은 유도체 합성을 통해 기존의 벤프로페린보다 암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합성해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기약의 성분이 암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 생명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암전이 억제제가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반응은 암세포 모양을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동을 할 때 세포 표면이 다리를 뻗는 듯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근육 단백질이 한데 뭉치는 건데요. 암전이 억제제는 근육 단백질이 뭉치는 것을 방해해 세포 이동을 억제합니다. 벤프로페린을 처리한 암세포의 경계면이 비교적 매끈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저희가 개발한 벤프로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의 전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전이와 관련된 암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암과 췌장암, 흑색종에서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장기로 전이가 되는 암에 대해서 이 벤프로페린을 처리하여 암전이 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의과 기술의 발달은 암 완치 시대를 불러왔지만 암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전이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계속된다면 암을 정복하는 날이 곧 다가올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암전이 억제제의 역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실. 이곳에서도 질병에 관한 진단 기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노화 제어 연구단인 만큼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서 건강 노화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히 저희는 노화성 근감소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약해져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2차 질환에 노출되며 비만, 당뇨, 골감소증 등이 유발되는데요.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노인성 근감소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입니다.
여태까지 노인성 근감소증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 즉 혈액 내 바이오마커가 여태까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발굴한다면 손쉽게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 및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인성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는 마이크로 RNA입니다. 연구진은 정상 근육량을 가진 노인과 근감소증 노인의 혈액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4가지 마이크로 RNA를 발굴했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의 유무나 진행도를 알려주는 지표, 마이크로 RNA 바이오마커의 발견은 혈액 검사와 같은 체외 진단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 진단의 가능성은 치료와 예방에 있기에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진단과 더불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사람과 생쥐의 노화 근육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표는 젊은 근육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다면 근육 감소 유발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 활용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세포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이크로 RNA들 중에서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마이크로 RNA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실험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마이크로 RNA를 처리 시 근육 분화 마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감소증에 효과적인 마이크로 RNA를 선별하였습니다.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용 마이크로 RNA의 효과는 실제로 발현됐을까요? 나이든 쥐와 어린 쥐의 양력 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나이든 쥐가 그물을 잡는 힘은 어린 쥐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나이든 쥐의 근육에 약물을 주입한 다음 힘을 측정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서 발굴한 마이크로 RNA를 이제 노화된 쥐에 투여를 하였을 때 근력이 향상되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쥐의 악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쥐의 악력을 측정을 했을 때 약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쥐의 악력이 향상된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미경 사진으로 나이든 쥐의 근육세포를 확인해 봤는데요. 대조군에 비해 초록색의 근육 분화 마커가 많이 관찰되는 것을 통해 마이크로 RNA가 주입된 근육세포에서 근육 분화가 촉진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진단 및 치료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병원들과 협력해서 임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고령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가면 만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을 연구하고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연구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